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금리 동향의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아이온큐에 관련된 내용을 또 비트코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금리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들은 금리의 앞으로의 전망치에 따른 보고서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는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예상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JP모건은 이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시티은행은 이제 25년도 1월부터 좀 연계가 돼서 아마도 좀 5월이나 6월 달 정도 때 한 번은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미국의 서비스업 PMI 물가가 거의 서프라이즈만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는 물가적 추이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주구장창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건 2.2 정도에 있는 물가 추이 또는 2.6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8이나 또는 3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물가 추이가 향후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도 이제 서비스 이 물가가 제대로 안정화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유턴이 나올 것인지도 계속해서 1분기 내외에서 좀 확인하면서 가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안에서도 물가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너무 급변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점도표에 있는 장기적 점도표 위치도 좀 많이 다시 재수정이 돼서 좀 높게 설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에 약간의 좀 많은 진통과 변화점, 뭐 부채 한도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실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년 내 추이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관세의 강도 추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따른 일단 물음표가 어차피 2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물가에 있는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정대로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굳이 그렇게 큰 타격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모션만 채워준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또 전문가들은 어차피 관세를 보편적 관세를 했었을 경우에는 법안 부분을 일부 수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 거죠. 올해 어떻게 보면 경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도입되려고 하면 당장 도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에 따른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먼저 추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가져가면서 관세를 제외하면서도 본다라고 하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관세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금리에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최소 여건을 갖추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년 통틀어서 보면 못해도 한 번 정도는 할 것이다. 아예 안 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4.5라는 수치는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지금 4.7 정도 이상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거 좀 부담이긴 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뭐 모기지 관련된 회사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향이 오래되면 부동산 쪽이 견뎌내기가 어렵고 그러면 주택 착공 건수에 있는 비율이 계속해서 더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물가를 더 잡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최소 못해도 4%대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나 3.75가 되면 이제 중장기 패턴에 따른 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그때부터는 중립금리 위치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5년도 못해도 9월 이후부터는 뭐 중립금리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 금리 인하에 따른 관심도보다는 이제 거기에서 되게 스테이블하게 더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 봐야 뭐 금리를 3번, 많게는 4번이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한두 번 한다라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남아봐야 한두 번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 법무부는 이번에 또 앞서 했던 65억 달러 상당의 또 비트코인 물량을 판다라는 내용이 허가가 나와서 또 시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메타 주주들도 메타도 비트코인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메타적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의 CEO에 따른 인식과 그리고 요즘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더의 미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토큰에 따른 논란의 여지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더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찌 되면 지금의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현상은 어찌 보면은 또 저 테더 때문이라는 측면도 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USD라는 이 USD 0이라는 이게 이제 스테이킹된 USD 0인데 마진의 뚝배기 보충 같은 단기 자금 수혈 때문에 매도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딥패킹 영상이 조금씩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긴 하는데요. 이래서 지금 한 81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또 계속 확인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트 쪽에서 이제 제로데이트 옵션 커버드콜 10종의 승인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커버드콜 상품도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존버할 때 커버드콜 부분도 적절히 써서 우리 이제 잘 섞어서 쓰면 약이 되고 잘 못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아직은 이제 신청 승인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곧 조만간에 상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년에서 18개월 내에 금리 대폭 인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용 고용 달성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금리 부분을 부양을 해서 가져가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그룹은 이제 500만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이제 계속 할 것이다. 500만 달러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사줄 사람은 계속 사주고 팔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는 비율을 잘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면 더 찾는 사람들이 더 비중이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잘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인 내용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젠슨 황, CES에서 젠슨 황의 아이온 Q,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아이온 Q
와 또 연결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양장 컴퓨터가 아마 10년에서 15년 뒤에 좀 되지 않겠냐라는 그 질문을 답변을 하고 난 뒤부터는 좀 이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가 이제 상패 절차까지도 갔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주가 39% 이상 하락을 하니까 3배니까 거의 이제 100%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팩트만 본다라고 하면 쟁승황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빨리 오는 세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좀 알아서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역할에 요즘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도 꽤 컸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이온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았을 때도 보게 되면 아이온큐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가장 급등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했지만 이 회사는 아주 작은 규모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비유를 했었을 때 비트코인 요즘 레버리지 ETF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MSTU나 그다음에 뭐 이더U나 이더T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받고 있긴 하는데 비트코인은 과거 대비보다 체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80% 하락 그 다음에 뭐 70% 하락 이러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주는 대상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한선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럴 일은 매우 적거니와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 아이온큐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37% 정도 선을 곧바로 내려가는 정도는 비트코인은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2017년도 대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하루에 움직이는 움직임의 폭은 커봐야 평균적으로 10%에서 15% 내외였기 때문에 2배를 사용을 했었을 때 어차피 30% 내외이고요. 3배짜리는 어차피 영국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50%가 채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요건에 전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그리고 체력도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예 자산군 자체가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A랑 비슷하게 비유를 해서 보는 건 맞지 않는다. 물론 이론상은 충분히 어떤 형태이든 간에 레버리지 ETF가 간단하게 이제 2배면 50% 이상 기초 자산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상장 폐지 절차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50% 이상 떨어졌던 경우는 17년도 이후부터는 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4년도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24시간 기준 안에서에 따른 변동률 추이로만 본다고 하면 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추세 기반에서 가장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었을 때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루 데일리 기반으로 움직였었을 때는 거의 극히 드물다. 알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부분은 이번 아이온큐와 조금은 이론상은 그럴 수는 있지만 요즘에 비트코인에 따른 변동성 추이는 과거보다는 변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매우 조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